안녕하세요. 저는 시 읽는 CEO의 저자 고두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생방송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잊어버려서 어디까지 했죠? 맞아요. 그 아름다운 기생 매창과 서자 출신으로 예학의 최고봉에 오른 유희경 시인의 러브스토리를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연 사이에서 나온 시가 이화우 흩뿌릴째라는 그 유명한 시조였다는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고생해서 CEO가 됐는데 이분이 한 두어 달 동안 신임 CEO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두 달 지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뭔가 막 기분이 좋은가 봐요.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막 아주 표정이 밝아서 그 웬일인가 하고 이제 만나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 조직을 맡으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을 다 자기 그 페이스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거 뭐 90일 프로젝트인가 전문 용어가 있더군요. 근데 그 기간에 그걸 하지 못하면 평생 그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한 달 반 동안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를 제대로 직시해서 알아야 된다.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 말고 바꿔야 된다. 창의성을 더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던 그 직원들이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이 양반이 다른 신하라 까먹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이 소동파의 제서림벽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읊어준 겁니다. 이 시의 뒤에서도 보이시죠?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이 몸이 여산의 참모습 알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라는 구절이 끝나자마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비로소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체 조회가 끝난 다음에는 몇몇 팀장들이 방에 찾아와서 아까 그 원문 좀 주세요. 저도 좀 써먹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소동파의 시 한 편이 자기가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던 그 얘기 전부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시 읽는 CEO를 작년에 책을 펴냈고 올해 9월에 예시 읽는 CEO라는 책을 또 냈는데요. 예시 읽는 CEO의 서문에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 읽는 CEO와 예시 읽는 CEO 책에 대부분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제서림벽을 갖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만 시가 꼭 또 필요한가, 나의 인생, 일상생활에서도 시는 얼마든지 내 마음의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는 정말 그동안 자기한테 너무나 평생을 잘해준 친구에게 그동안 고맙다는 얘기도 한마디 못하고 좀 쑥스러워서 남자들은 특히 또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이제 커 보이니까 그 친구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기에 멋쩍으니까 시를 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송강정철의 시조인데 남나무로 생긴 중에 벗같이 믿음을 주랴 나의 그런 일을 다 일러주니 이 몸이 번님 아니면 사람됨이 쉬울까.
야, 진짜 이 친구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와 고마움의 표시죠. 이런 얘기를 시니까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패러디 하면 됩니다. 남놈으로 생긴 중에 벗 같이 이럴 때 벗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대로 활용해서 써먹으면 되죠. 뭐 너같이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선생님같이 이래도 되고 뭐 자야 숙자야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 시라는 게 그래서 딱딱하거나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시 이러면 머리에 쥐나잖아요. 그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시를 더 멀리하게 된 우리인데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좋은 걸 왜 활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라는 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비타민 또 맛있는 나박김치 또 맛있는 생선 또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살치살 이런 거와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EBS 지식 채널에 나오는 4분짜리 이 영화 아시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왔는데 이게 시라는 게 여기 아까 독수기가 나오듯이 일단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를 읽다가 보면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제끼면 되고요. 여기 야, 이 대목 진짜 괜찮네. 그럼 밑줄 그으면 되고요. 생각대로 오는 대로 말하자면 지금 마음대로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즐기려면 많이 읽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책이나 시나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많이 읽어야 여러분들도 백곡 김득신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렇게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한번 읽으면 다 외우거나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시 또한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친해지는 방법 중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백곡 김득신이 품평을 하게 되죠. 어떤 책은 뭐 때문에 좋고 뭐는 뭐 때문에 뛰어나고 이 얘기를. 그럼 여러분들이 시를 좀 많이 읽다가 보면 이 시는 좋고 저 시는 안 좋다. 이 시는 왜 좋고 어디가 뭐 때문에 좋고 저거는 뭐 때문에 멋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평을 하게 될 수가 있고 59세에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김득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400년 전이면요. 평균 수명이 40 몇 세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59에 과거에 급제했던 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시절 1600년대 말 최고의 시인 반열에 올랐던 게 효종 임금도 극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가느라고 서둘렀던 사람보다 천천히 많이 읽고 꾸준히 가서 대기만성 늦게 꽃이 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오래가는 꽃은 빨리 피지 않는다. 늦게 피는 꽃이 다 이유가 있지요. 늦게 피는 꽃들이 보통 오래 갑니다. 근데 성질 급하게 화락 핀 꽃들은 금방 져요. 그 이치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여러분께 이 시를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눈망울 속에 나를 담아주세요. 그 눈망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눈 깜빡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담겨있는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슬프더라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홍수되어 쏟아지면 나도 함께 쓸려가 버리니까요. 아주 섬세하고 연약한 여성 시인이 쓴 시 같죠. 이렇게만 보면
누가 썼을까요? 개그 콘서트 버전으로 할까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아까 1호선 타고 오는데 차 자꾸 느리게 오던데 그 누가 그랬을까요? 뭐 개콘 버전으로 물었습니다만 알고 나면 조금은 그래도 뜻밖일 거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두바이의 신화적인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 사막에 스키장을 만든, 그리고 이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호텔, 7성 호텔을 만들면서 호텔 모양을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사람, 그 유명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그 시를 썼고, 그 시뿐만 아니라 1000편에 가까운 시를 쓴 시인입니다. 이 양반이. 이 양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곧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메마른 사막에 상상력의 시를 쓰는 혁신 리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사막에 정말 어떻게 스키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두뇌를 두바이로 초청해서, 이 양반은 물론 이제 돈도 많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작은 나라의 부족장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영국의 사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부족장의 아들이니까 돈이야 별로 구애받지 않고 좋은데, 반드시 혼자 생각하는 시간과 혼자 글 쓰는 시간을 어릴 때부터 따로 가졌다고 그래요. 그 타고난 상상력도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기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글로 써서 표현할 줄 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자기의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만두는 날은, 은퇴하는 날은 내 상상력이 은퇴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고, 여러분 CEO라고 그러지만 이 양반은 CIO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상한다, imagination. 그렇게 해서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에 패러디를 해서 두바이안 나이트라는 신조어도 이 양반 때문에 나왔고, 또 어떤 신문은 또 재미있게 합니다. 영어에 할 두자를 써가지고 do, buy, do에 boy 해가 붙여가지고 그걸 두바이라고 신조어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 신문의 편집자의 아이디어를 자극해 준 게 이 사람인 거죠. 결국 이 양반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상상력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모하메드 이 털보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아이디어가 궁할 때, 생각이 막혀서 머리가 굳어질 때는 누구를 찾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스승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였습니다. 미국 경영학자들이 애플의 아이팟 신화를 연구하다가 어디에서 저 비결이 나왔을까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를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죠.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모르고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의 원천을 모르고, 그래서 아이팟 신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 비자카드의 창업자 디 호크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전 시에서 늘 영감을 얻는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고요. 페르시아의 12, 13세기 무렵에 나온 시들이 매우 좋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루미의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라는 시가 짧은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날지 모르겠네요.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술과 촛불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짧은데 마지막 반전이 굉장히 재밌죠. 당신이 안 오면 이것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래 놓고 당신이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겠냐는 얘기를 그 짧은 6줄인가에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의 굉장히 큰 묘미인데, 디 호크라는 사람은 그런 페르시아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 뉴욕타임스에 한 3년 전에 나온 기사였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늘 메모해서 갖고 다닙니다. 세계적인 CEO들은 경쟁과 관련된 그런 주제보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집이나 역사, 철학, 여행 관련 서적들을 선호한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맞습니다. 똑같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경쟁사 CEO도 최근에 나오는 경쟁 관련 경제 경영서, 자기계발서 대충은 다 훑었어요. 50대 50으로 비등비등할 때, 아주 팽팽할 때 깃털 하나만 올려놔도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개된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라는 것처럼 경쟁사도 알고 나도 알고 요만큼까지는 다 공부할 줄 아는데 그 위에 아까 말한 그 깃털이 시 한 구절이라는 거죠. 시 한 구절을 더 인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0.1%의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과는 99대 1로 차이가 나는 거죠. 프로젝트를 따느냐 못 따느냐라는 것은 어쩌면 100과 0의 차이죠. 그걸 이게 결정한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또는 청중을 감동시키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때 그냥 자연 언어로 논리나 수사만 가지고 절대로 100% 안 먹히겠죠. 그럴 때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시 한 구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자면 시 읽는 CEO 첫 장에 제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중국 비즈니스 대표단하고 한국 측 대표단하고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 협상이 일사천리로 잘 나가는 것 같았다가 양국 정부의 뜻하지 않은 규제에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한국이나 중국 둘 다 아주 민감한 문제죠. 뜨거운 감자가 딱 나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급냉했어요. 싸늘해졌는데 이제 큰일 나게 생겼죠. 그때 우리 측 대표가 주머니에서 천천히 만년필을 꺼내더니 백지에다가 문장을 하나 써서 중국 대표에게 쭉 이렇게 밀어서 건넵니다. 그걸 보고 난 중국 대표의 표정이 금세 환해지면서 협상이 다시 온화하게 분위기를 잡아서 애초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결과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는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빔 없이 오디오 녹음 가능한지요? 라고 썼는데 한국 대표가 종이에 써서 건네준 거는 한자로 모류일타운 수요국계라는 시구절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구름에게는 국경이 따로 없네. 양국 정부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의 이득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저 구름이 어디 국경의 경계를 소용하냐. 그것처럼 우리끼리 그 마음으로 모류일타운 수요국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그것도 중국 시인이 쓴 유명한 시집의 제목이에요. 그거를 써서 한자로 딱 주니까
중국 대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뭐든지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금방 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의 협상이나 무역 상담이나 이럴 때 시 한 편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예시 읽는 CEO의 32편의 시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1번으로 소개한 게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의 한시 외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장쩌민이면 우리가 익숙하게 한자로는 강택민이죠. 이 양반이 그 2001년인가 아마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면 경제 협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데다가 사흘 후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게 예정돼 있었는데 그 사흘 남겨놓고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 공군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해서 뭐 지금도 늘 그렇지만 이제 그거 뭐죠? 첩보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공군기가 나서서 요격하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중국 공군기는 격추돼서 바다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실종이 됐고, 미군기는 중국의 하이난다오 해남도에 불시착한 한 7년 전이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군용기 불시착 사건. 그게 딱 터지니까 강택민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죠. 저거 미국에 뭐라고 따지지 못하면 중국 인민들의 자존심이 구겨져서 자기 그 지지 기반도 줄어들 거고, 그렇다고 미국한테 대놓고 욕을 하면서 막 따지자니 그동안 애써 만들어 온 화해 무드가 완전히 다 물거품 될 판이고, 참으로 이제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하필 이럴 때 이게 터졌나 그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외교적인 언사로 미국의 사과를 촉구해놓고 예정된 중남미 순방길에 오릅니다. 갔더니 서양 기자들이 절대 가만 안 두죠. 장쩌민 주석한테 몰려들어서 군용기 사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온갖 데서 그 질문이에요. 이 양반이 그 대목에서 뭐라고 일상언어로 말을 했다면 뭔가가 꼬투리가 됐을지 뭐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일이야 만무하지요. 이 양반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거기에서 일절 일상 언어를 하지를 않고 200의 유명한 시를 한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게 200의 조발 백제성이라는 건데, 아침 일찍 백제성을 떠나며 이 시를 기자들 앞에 읊은 거예요. 아침 노을 사이로 백제성을 작별하고 천리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왔네. 양쪽 강변에 원숭이 울음 그치지도 않았는데 경쾌한 배는 벌써 만겹 산을 지났네. 이건 200이 말년에 왕의 반란 사건에 연루됐다가 귀향을 갑니다. 천리 밖에까지 이제 귀향을 가는 길이라 이 일천천자를 썼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사면을 받아요. 죽으러 가던 목숨이 갑자기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러 가는 길의 천리 일천천자와 하루 만에 돌아오는 이 한일자를 대구를 철묘하게 써가면서, 한시는 그런 것들이 매우 좋잖아요, 그죠? 대구 글자끼리 천과 일, 뭐 또 뭐 이 만겹산 이런 것들이 만겹산을 경쾌하게 순간에 지나는 배, 이제 살아 돌아가는 기쁨을 표현한 거죠. 이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이제 뻥 찌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근데 그럴 때 미국의 힘이 또 발휘가 됩니다. 하버드 연식연구소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뭐 돈도 안 되고 당장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거를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심지어 소말리아나 이런 조그마한 나라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그 나라보다 미국에 훨씬 많잖아요. 이게 그런 연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국가의 힘이 세진다는 게 장천민 주석이 대답을 이걸로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로 하니까 그때 그 두뇌들이 전부 동원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인문학적 상상력과 학문적 그 성취나 이런 거가 현실하고 맞아져서 결론이 어떻게 암시한 거라고 나느냐 하면 왕이 귀양을 보냈다가 하루 만에 사면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천리강릉도 하루 만에 돌아오고 그 많이 지나왔던 만겹산도 순식간에 경쾌한 배로 지나오지 않느냐.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너무나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국무부에다가. 그랬더니 그거를 눈치를 딱 채고 미국이 아주 완전히 체면 구길 정도는 아니면서 그러나 정중하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기다렸다가 중국은 이제 자존심도 다 챙기면서 그 군용기와 조종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본국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 뜨거운 감자였던 외교적 현안을 시 한 편으로 아무런 잡음 없이 피 흘리지 않고 수업료 따로 내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장점인 주석을 한시 외교의 달인이다 이렇게 불렀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소제목 카피도 이런 겁니다. 시 한 편이 세상을 바꾼다. 결코 과장이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라는 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장점민 주석이 쿠바에 도착했을 때 카스트로 평의회 의장하고 밥 먹는데 거기에서는 이 밑에 있는 시를 선물을 했어요. 카스트로 의장한테. 보니까 패러디한 거죠. 이백의 원시에 조금만 바꾼 거예요. 아침에 꿀구름 가득한 중국을 떠났는데 말리박 남미에 온 지 열흘이 지났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시를 오찬장에서 선물했는데 이제 신문에 이제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그날 바로 논평을 내놓기를 진짜 재밌게 내놨더라고. 이 밑에 보면 강 건너 비바람은 미친 것인데 있죠. 강 건너 이게 양안이라는 건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처럼 그때는 뭐 대만하고 중국이 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 미주 대륙 사이에 있는 태평양 그리고 미국과 바로 그 코앞에 있는 쿠바 사이에 있는 플로리다 해협 이 세 가지를 삼중 중위법으로 다 암시를 했는데 비바람 미친 듯 거세다는 거는 저 팍스 아메리카나의 저 미국 놈들 골목대장처럼 힘이 세니까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세계를 좌우해요, 그죠? 특히 코앞에 있는 쿠바가 걸거치니까 쿠바의 경제 봉쇄 조치라든지 얼마나 많이 괴롭혔나요? 그래서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괴롭혀 놨는데 그런 얘기를 장 주석이 이 시를 패러디해서 카스트로한테 하면서 우리끼리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푸른 솔처럼 그렇게 강직하게 함께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동맹과 미래도 산처럼 굳건할 것이다. 할 얘기 다 한 거죠. 그럴 때 같은 시 한 편을 갖고 이렇게 패러디해서 멋지게 써먹었던 거라 그래서 더더욱 그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신문에 막 나오고 했던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짧고 쉬운 시를
한 몇 편만 그냥 외워 놓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걸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때로는 시 한 편 때문에 다투거나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또 프로젝트 딸 때에도 늘 적절하게 시를 인용해가면서 하면 그 사람에게 훨씬 그 감명 있겠지요. 그리고 인상적이어서 잘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인맥 관리 뭐 이런 거 요즘 기법도 막 여러분들 강의 듣고 그러잖아요. 인맥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유창하게 연설을 잘하고 정말 세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부 다 갖다 쓸어 넣어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정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잘 기억이 안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떠듬떠듬 조곤조곤 그렇게 얘기는 했으나 그 사람이 그때 그 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딱딱한 얘기를 하다가 혹은 상상력을 강조하다가 시 한 구절을 엮어가면서 얘기하더라. 그때 그 표정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다 하려면 끝이 없을 텐데요. 장수부에게 올림, 규현 장수부라는 시는 당나라 때 주경여라는 시인이 썼는데,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주경여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고 자기 친구는 인 장적은 이미 급제해서 수부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경여가 먼저 관직에 나아가 있는 수부 벼슬을 하는 장적이라는 친구에게 준 시예요. 그냥 보면 신혼 첫날 밤을 치른 신부가 시부모께 인사 들어가기 전에 신랑한테 어때요? 나 눈썹 그린 거 괜찮아요? 어울리나요? 하고 묻죠. 이건요, 주경여가 과거 시험을 앞두고 먼저 붙은 친구한테 묻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과거에 급제할 것 같니? 내 실력이 이 정도면 붙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걸 그냥 물어봤으면 그 친구가 에라이 뭐 재미도 없이 그게 무슨 글재주가 그러냐 이랬을 텐데, 벌써 딱 시 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이것만 보고도 멋있죠. 그래서 자기도 즉석에서 뭔가 시를 갖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역시 그 친구의 그 친구죠. 아리따운 여인 화장하고 거울을 떠나면서 예쁜 줄 알면서도 또다시 충월된다. 어딜 가나 그렇죠. 또 보고 이러면서도 머리가 뭐 좀 이렇게 들떴는데 이러면서 중얼거리죠. 가지런한 비단옷이야 사람만큼 귀하지 않지만 한곡조 노래는 좋기 만금에 해당되네. 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틀림없이 붙게 생겼다. 그 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이 정도 같으면 참 멋진 친구들이죠. 그죠? 이거 당나라 시대에 떼놈들만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걸 이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단어 바꿔가면서 그냥 1차적으로 바꿔서 패러디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다음 이건 대한민국 CEO들을 상대로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이 시였습니다. 역시 정열적으로 일하는 CEO들, 게다가 유명한 CEO들이 보통 이제 뭐 이제 50 넘어가고 60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청춘이라는 게 뭔가 자기에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게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서투르지만 배경음악 너무 크다. 안 되겠다.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그냥 일단 해볼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눌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여름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게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인데요.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썼을 때 나이가 78세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이 시를 썼다면 저 느낌을 못 살렸을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높낮이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익어서 청춘이라는 시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받는 울림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메가드 장군이 있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전쟁 때, 2차 대전 때 필리핀 어디쯤에 사령부에 나가 있을 때 종군 기자가 메가드 사령관 방에 놀러 갔다가 뭐 이런저런 인터뷰하고 놀다가 이제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책상 위에 뭐 시가 하나 적혀 걸려 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아무리 급한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난 항상 저 시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늘 내 앞에 놔둔다. 마치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한쪽에는 술에 가득 책을 싣고 다녔다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도서관 전차를 늘 끼고 전장을 누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기자가 그 얘기를 따로 소개를 했어요. 기사를 썼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더 좋아하게 돼서 확산이 됐고 그거를 본 어떤 사람이 또 일본에 소개를 했어요. 일본에도 아마 어떤 기자가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카소네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청춘이라는 시를 종종 외우곤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이 시를 활용해서 또 한 번 정치인이 유세의 시를 활용한 몇 안 되는 경우로 더욱 화제를 모았던 그 작품인데 그렇죠. 청춘이란 진짜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데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하면서 음미해 봅시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날이죠. 오늘은 그냥 듣고 졸듯이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이나 아니면 야 그래 시인들의 영감을 훔쳐야지 이런 것만 하나 발견하면 오늘 밥값하는 거니까 요거 같이 한번 음미해 봅시다. 이건 배경음악이 어떨라? 괜찮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렸으므로 나는 배웠다. 아무리 마음 깊이 배려해도 어떤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생에선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내도 거기엔 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고 떠나야 함을, 더 못 가겠다고 포기한 뒤에도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낼 줄 모르는 이가 있다는 것을, 내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남을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정이 계속되듯 사랑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건데, 밑줄 긋고 싶은 대목이 몇 군데 나오죠. 아무리 마음 깊이 배려해도 어떤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건 참 와닿죠.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진짜 매력 15분 넘어가면 이제 식상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일이라는 거. 처음 출근하는 이에게라는 시는요, 시 읽는 CEO의 창의성이라는 코드를 얘기하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시들을 찾다가 제가 되지도 않게 외도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듯이 시인인데 그것도 순수 문학에 이제 치우쳐 있는 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개발 시를 쓰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써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독자들로부터 오는 반응 중에 두 편이라고 그랬죠. 나는 배웠다 하고 처음 출근하는 이에게, 이 시를 인용을 많이 해요. 이건 제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썼나 하면요, 사장님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혹은 새해 첫날 뭐라 그러죠? 그거 연두 뭐라고 하여튼 거창한 조회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거 할 때 우리 처음 출근하는 그때의 기분으로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자라는 거를 얘기할 때, 사장님들이 다들 이제 말을 구수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딱딱하게 하잖아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 시를 암송해서 직원들에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는데 다행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박 회장이 당장 올해 초 신무식 때 이 시를 인용해서 직원들한테 꽤 인기를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노라고 언제 한번 밥 사겠다고 이러는데 밥은 잘 안 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잊지 말라. 지금 네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걸.
요 대목에 다들 그냥 뿅 간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외워도 요것만큼은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만나다가 야, 너 지금 네가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거 실패하고 만약에 못 들어왔어 봐봐. 어떻게 될 뻔했노? 까불랑거리지 말고 잊지 말아라 너. 네가 문 열고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벽이었잖냐. 우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농담 삼아 술안주거리로도 많이 써먹는데요. 이 시는 어떤 여성분이 좀 한번 낭송해 주시면 제가 옆에서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는 건 진짜 재미없어요. 그죠? 누구 앞쪽에 계신 분 중에 할까요? 고개 떨구지 마시고. 예, 뒤에서 오세요. 용감한 분에게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낌없이 써먹읍시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군요. 이건 아까 저한테 그 유머 쪽지 적어 갖고 와서 주고 갔다는 그 유영만 교수가 들려주는 얘기인데 코이 잉어라는 게 있답니다. 잉어 중에도 특히 이 코이 잉어가 요만한 책상 위에 있는 그 어항에 놓고 키우면 평생을 먹이를 주고 키워도 요만하게 자란답니다. 근데 요만한 수족관에 갖다 놓고 키우면 몸집이 이만해진대요. 연못에 갖다 놓고 키우면 더 커지고 강에 내다 놓으면 훨씬 더 커진다는데 뭐 다른 경우도 물론 그렇겠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면 실제로 몸집도 자기가 클 수 있는 것만큼 못 크고 위축이 된답니다. 코이 잉어가 특별히 그게 심하다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끼리 카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생각의 그릇이 상상력의 크기를 좌우하는구나. 맞다. 이런 거 그냥 시와 함께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자고요. 팀원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에도 일단 우리 거침없이 다 열어놓고 생각하자. 스스로를 속박하지 말자. 생각의 폭을 좁히지 말자. 이런 얘기할 때 코이 잉어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도 그래, 상상력의 크기가 생각의 그릇에서 나온단다. 다 열어놓고 회의해보자. 의논해보자. 이때 써먹을 수 있고요. 또 이건 제 고향이 경남 남해인데 남해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원시죽방염이라는 건데요. 남해 물살이 세거든요. 물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굉장히 물살이 급하게 가는데 V자 형태로 나무 막대를 쫙 이렇게 꽂아 놨어요. 그러면 남해 그 유명한 멸치가 이 해류 따라 물살 따라 절로 휩쓸려서 막 가다가 이 속에 자연스럽게 갇혀요. V자 안에 요렇게. 그런데 그 물살을 잘 견디느라고 쫄깃쫄깃해진 육질의 이 죽방 멸치가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배 타고 들어가서 그냥 건져 올립니다. 이 큰 배들이 거대하게 이 그물을 이렇게 해서 끌어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멸치가 그물로 잡는 멸치에 비해서 이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멸치니까 맛이 월등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 마포의 진미 생태찌개라는 집에서도 그 집에 가면 생태찌개가 정말 맛있는데 그 생태를 그물로 안 잡고 낚시로 잡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잡히기 때문에 그물로 잡으면 실제로 상처가 나면 멸치 품질 등급에서도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비늘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방 멸치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일반 멸치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뭐냐. 명품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기도 맨날 내야 되고 직원들이나 또 부하들이나 팀원들에게 매일 요구하죠.
아이디어 내놔라. 아이디어가 사실 생명인데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이디어 내라고 그러는 리더가 제일 핫질이지요. 즐겁게 해주면서 아이디어가 저절로 샘솟게 만들어주는 리더가 우쭐이지요. 곧 멸치로 치면 그게 죽방멸치인 겁니다. 그죠? 그런 죽방멸치 같은 리더가 돼야지 왜 이 핫질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뭔가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강제적으로 월요일까지 아이디어 내놔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저는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죽방 멸치 잡는 이 죽방 원시 죽방염을 아주 원시적으로 떠올리세요. 한 텀만 호흡을 가다듬고 이 그림을 떠올리면 강압적인 언사 대신에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운 다음 말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상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나무와 죽순 얘기인데요. 죽순은 땅을 뚫고 올라오자마자 하루에 30cm 내지 50cm까지 자랍니다. 그야말로 쑥쑥 자라는데 비 온 다음 날 대밭에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실제로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대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얼마인가요? 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만 남짓하는 동안에 자기 평생에 클 키를 다 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더 키를 키우지를 않고 몸집도 불리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속은 다 어차피 비어 있죠. 그 죽순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소나무 30년 자라는 길이하고 맞먹는 데는요. 소나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뒤틀리면서 천천히 자라죠. 그 곰솔이나 뭐 특히 우리 그 관상용 소나무 이런 거는 뭐 30년, 40년 자라는데도 키가 요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죽순이 이렇게까지 태어나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커 올라가는 힘이 사실은 땅 속에서 5, 6년 동안을 견디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나무는 아시다시피 땅속 줄기 식물인데요. 땅 속에서 줄기로 5년 내지 6년 동안을 충분히 자기가 그 자양분을 잉태한 다음에 그 마디마디마다 눈이 있어요. 그 10마디 중에 10개의 눈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순이 돼서 싹을 틔운다는군요. 그게 죽순인 거죠. 그러니까 죽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 밑에서 이미 그만큼을 준비를 한 다음에야 빛을 보고 빛을 보자마자 남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까지 커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우후 죽순이라 죽순이 지 혼자 잘 크기만 하지 멋대가리 없이 그냥 마구 그냥 밋밋하게 자라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 것도 그렇고 시를 즐기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읽고 독서를 즐기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생활과 우리 삶에 혹은 직장에 접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를 접하고 계신데 남보다 몇 년 앞서서 시를 접하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남보다 몇 년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걸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를 시를 땅속 줄기처럼 익혀서 내놓는 죽순이니까 오죽 맛있고 보기도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죽순과 대나무 그림 일부러 찾아왔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대동건설의 박성대 회장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아마 78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해요. 78세에
필드에 나가서 78타 이하를 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자기 나이 타수만큼 치면 그걸 에이지 슈트라고 그러죠. 골프 치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78세에 78타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이 양반은 1년에 몇 번씩 그걸 해요. 아주 건강하거든요. 건강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 한 몇 가지를 딱 압축해 봅시다. 뭐지요? 그랬더니 3가지라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잡곡밥을 먹고 이런 습생을 잘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작 1번으로 삼는 첫 번째 비결. 놀랍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뭘 선물할까를 연구하는 동안에 계속 엔돌핀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는 것도 기뻐서 좋고 그걸 어디 가서 사서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해 줄까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또 너무나 자기를 기쁘게 하고 먼 훗날 그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노라고 한 얘기가 돌고 돌아 자기에게 들릴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쾌감 지수가 자기 건강의 1번 비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잊지 못할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선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격 대비 효과 최고인 선물이 책 선물이더라 이거죠. 책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를 돈으로 주면 뺨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뭐 2, 3만 원짜리 뭐 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품권 5만 원짜리 선물하면 욕 먹습니다. 그죠? 최소 10만 원짜리 뭐 괜찮은 상품권을 그것도 뭐 한 장 주기 또 좀 그러니까 또 2장 줘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건 10,000원 주고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기쁨과 감사와 효과가 돌아오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요약하니까 그렇더군요. 책 선물하면 자기 건강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책을 선물했으면 좋겠는데 미처 다 준비를 못했고요. 게다가 지갑까지 해서 좀 시 쓰는 사람이라 제 시를 선물로 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괜찮은가요? 제가 드릴 선물이 이것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따가 제가 혹시 몰라서 책을 3권을 갖고 왔는데 아까 낭송해 주신 분이 어디 계시죠? 그거는 선물로 드릴게요. 예. 자,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9시까지인가요, 원래? 그죠? 근데 벌써 15분이나 늦었네요. 아이고, 빨리 끝내겠다고 그래놓고 이 약속도 못 지켰네. 죄송합니다. 자, 더 멋지고 풍요로운 가을밤 잘 즐기시고 시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인생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